자, 오늘 교재는요, 312페이지 봅니다. 312페이지예요. 목차 04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고요. 줄여서 한주금 이렇게 부르죠. 한주금은 출제 빈도는 한 문제가 좀 약해요. 약한 부분인데 시험에 꼭 나올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보시면 주요 업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주요 업무는 목차가 4개 있죠. 오지선 다 딱 어울리네요. 자, 목차 4개 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밑줄 할게요. 1번 보금자리론 밑줄 하시고요. 2번은 모두 밑줄 하세요. 주택저당정권 MBS를 발행합니다. 3번도 모두 밑줄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하여 보정 업무를 맡게 된다. 항상 보정만 쓰는 것이지 주택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은요, 한주금이 아니고 시중은행이죠. 자, 보정 업무만 맡게 되고요. 4번요, 주택보정 밑줄, 주택 관련 보정 업무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4가지 주요 업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1번과 3번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요. 1번 보금자리론, 그리고 3번요 주택연금, 이 2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갈게요. 모기지론입니다. 먼저 1번 디딤돌 제출은 나온 지 몇 년 되었지만은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X 하시고요. 버리시고 출제와 거리가 멀다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2번요. 보금자리론. 출제가 아주 약하지만 한두 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자, 필요한 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표가 나와요. 표 내용들은 모두가 한주금 홈페이지를 보고요. 필요한 거 다 정리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데 만 19세 이상을 가리키죠. 자, 두 번째 줄은 밑줄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밑줄하시고, 이럴 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중요해요. 자, 고정금리 동그라미 꼭 기억합니다. 고정금리이지 변동금리 미리 적어줘요. X. 변동금리는 틀린 말이고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요, 공부상주택인데 단 밑줄합니다.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돼요. 6억 동그라미 조심하세요. 9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6억입니다. 6억 초과 시 대출 나가지가 않습니다. 대출 한도 보시면 항목이 2개 있죠. 첫 번째,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자, 최소 대출과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억까지죠. 3억 동그라미 꼭 기억하세요. 3억이지 조심하세요. 5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3억까지예요. 대출 기간 숫자 4개 모두 밑줄합니다. 10, 15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최단기간은 10년이고요. 최장기간은 30년이 됩니다. 다음에 상환 방식 보게 되면요. 첫 줄,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정식 상환 3가지가 모두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항목 보시면 밑줄입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밑줄. 그래서 중도 상환하게 되면 반드시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금리. 고정이다, 변동이다? 고정금리. 다음에 대상주택에서요. 자, 몇 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된다. 6억이죠. 자, 9억 틀립니다. 조심하시고요. 최대 대출 금액은 몇 억? 3억이죠. 5억 하면 틀린 말이고 3억까지예요. 그래서 고정금리, 자, 6억 초과 최대 3억 대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에 3번 주택연금 봅니다.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노후 대책이죠. 가볍게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어느 노부부가요, 나이가, 자, 60이 넘었습니다. 만 60이 넘었는데요. 부부 둘 다가 아니고 둘 중에서 한쪽입니다. 한쪽만 60이 넘어가면 돼요. 이럴 때 갖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요. 사망은 알 수가 없죠. 80을 살아도 20년 동안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사망할 때까지 이때 전부 다 갚기를 하고요. 매달마다 생활비 탔습니다. 얘가 바로 주택연금이 돼요. 물론 저도요,
60이 넘어가면 별도로 집을 저당 잡혀서 주택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겠죠? 만약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요, 자식한테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현명하시네요. 예. 알리시면 안 돼요. 만약 알리게 되면요, 자식들이 명절 때 안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상속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요. 절대 쉿 하시고요. 지들이 알면 수 없지만은요, 일단 알리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은요, 노후 대책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큰 표가 나오고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주택연금은요,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보금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은요,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자, 한조금 홈피 내용을 전부 다 옮긴 것인데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아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가입 연령이 있죠. 가입 연령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둘 중에서 한쪽이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한 칸 내려가요. 주택 보유수. 아래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요, 연금 신청 가능한데요. 항목 2개 묶어주고요. 자, 첫 번째 밑줄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밑줄. 다음 문장도 밑줄입니다.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이것도 가능하죠. 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 괄호 밑줄입니다. 상가 등 2주택자, 다주택이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얘는, 자, 나머지 주택은요, 3년 내 처분 조건입니다. 3년 내, 자, 1주택을 처분한 조건일 때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대상주택 내려가죠. 대상주택은요, 앞에 거 세 줄은요, 모두 알아야 됩니다. 첫 줄 밑줄 하세요. 시가 9억 이하인 주택과 지자체 신고가 된 노인 복지주택이 있죠. 따라서 9억 이하 주택과 노인 복지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괄호도 밑줄 하세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 즉 주상 복합건물이죠.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면요,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참고표 있죠. 이것도 밑줄 하세요.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칸 내려가죠. 대출금리, 변동금리 동그라미 꼭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주택연금은 변동금리가 돼요. 이때 조건은요, 3개월 CD금리나 아니면 신규 지급 코픽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밑에 칸 내려가죠. 가장 밑에 칸 보시면 지급 방식이 나와요. 얘는 내용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목차가 두 가지인데요. 괄호 1번 보게 되면 월지급금 지급 방식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요. 월지급금 지급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인데요. 괄호 2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괄호 1번은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괄호 1번 집중하세요. 지급 방식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제목을 밑줄 하세요. 1번 종신방식 밑줄, 2번요 확정기간 방식 밑줄, 3번 대출 상환 방식, 4번 우대 방식까지 밑줄입니다. 이상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1번 종신 방식부터 봅니다. 종신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신 말이 어려우면요, 쉬운 말로 평생 지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또는 평생토록 지급받는 것인데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입니다. 먼저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 밑줄 평생 월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월 지급금만 평생 받습니다. 두 번째요. 종신 혼합 방식이다. 혼합 동그라미. 자, 혼합자가 말이 어려우면요. 동그라미 메모합니다. 화살표. 수시 인출 적어주고요.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게 혼합자가 들어가요. 따라서 자, 첫 단어 밑줄 하세요. 인출 한도 밑줄.
자,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요. 수시 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설정하고 또 밑줄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밑줄,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받는 것이 종신 혼합 방식입니다. 주로 인출 한도는요. 어떤 데서 설정하죠?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목돈 들어가요. 아니면 자녀가 결혼 안 돼요. 목돈 들어가죠. 이럴 때 이제 수시 인출이 필요한 거예요. 2번요.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동그라미. 이 말도 어렵다면요. 쉬운 말로 일정기간. 확정기간은요. 일정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합니다. 선택한 밑줄 하세요. 일정기간.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요. 자, 3번 대출 상환 방식과 4번 우대 방식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되 여기서요. 자, 오랫동안 내내 지켜보았더니 주택연금은요. 숫자가 단 한 개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4번 우대 방식에서 숫자가 바뀐 거예요. 숫자 바꿔줍니다.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억 5천 이하 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한대요. 자, 17% 삭제하시고요. 바뀌었습니다. 17%가 아니고 12.7%예요. 12.7% 우대합니다. 이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뀌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은요. 단어 4개 있죠. 4개 묶어주고 얘는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액형, 전후 후박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까지는 묻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대출금 상한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첫 줄 밑줄 하세요. 이용자가 사망하면요. 주택을 처분하죠. 주택 처분 가격으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아래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금액 비교, 오른쪽은 정산 방법인데요. 그러면 두 칸이 있죠. 첫 번째 칸은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 칸을 집중합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주택 처분 금액이 작아요. 작고 대출 잔액이 많잖아요. 이 말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대요. 은행이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자, 이 부부가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시가가 8억입니다. 8억짜리 주택입니다. 연금을 신청하죠. 그럼 이제 계속 생활비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지났거든요. 20년 지나서 사망합니다. 이동안 나간 모든 대출금이 5억 잡을게요. 얘가 바로 대출 잔액. 5억이 대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주택이 시가가 8억이었잖아요. 20년 지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 오르면요. 이것이 10억 초과할 수도 있고 내린다면 또 이유가 내린다면요. 이것이 집값이 반토막 날 수가 있죠. 반토막 나면 4억입니다. 요때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망 시에 집을 처분하니까 4억밖에 안 되고요. 대출은요 5억 나왔거든요. 은행이 1억 손해보잖아요. 이럴 때를 말합니다. 네. 이럴 때 은행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모두 밑줄 하세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상속인에게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린 답 나왔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은행이 1억 손해보잖아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죠? 은행이 아니고 은행 그러면 연금 안 나갑니다. 그죠? 예. 은행이 아니고 뭐? 한주금이요. 한주금은 주택연금 보증만 쓴다고 했잖아요. 한주금이 지급보증을 썼기 때문에 한주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음 문장 밑줄 하세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밑줄 합니다. 주택연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이 동그라미.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전에 일부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또 올리시고요. 자, 주택연금은요. 지금 체크된 거 있죠? 이쯤만 하시면 아주 무난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목차 05번요.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자, 메모가 안 되신 분은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공급자 금융 적어주고 공급자 금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목차가 3개 나와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 4장 넘겨줄래요. 4장 넘기니까 327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는 줄여서 PF금융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시 2장 넘어가요. 330페이지죠. 3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얘는요 별로 안 중요해요. 목차가 3개인데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순서대로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자, 표지에 붙인 기출표 있죠. 보시면요.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기출표를 보시면요. 자, 5장 부동산 금융 찾으셨죠? 자, 금융에서요. 밑에서 4번째 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까만 세모 부동산 투자회사 몇 번 나왔죠? 엄청 나왔잖아요. 무려 14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줄 내려갔어요. 자, PF금융 있죠? 몇 번 나왔다? 5번요. 그래서 리츠가 14번 나올 때 PF는요. 5번 나왔어요. 리츠는 매우 중요하고요. PF도 좀 중요합니다. 이 2가지는요. 집중하세요. 참고로 리츠는요. 얘는 작년 시험 28회 때는 시험에서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교재 318페이지 봅니다. 자, 리츠 볼게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해요. 그러면 얘가 상법상 주식회사니까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발행합니다. 누구에게요? 개인에게요. 다른 말로 소액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자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리츠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식의 성격은요. 연말에 배당을 받습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배당이죠. 배당을 받게 되면요. 다른 말로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입니다. 자, 지분금융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금을 조성해서요. 이렇게 모집된 자금을 여러 분야에 투자합니다. 먼저 MBS를 사요. 저당 담보증권입니다. 이걸 왜 사죠? 이자가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요. 이자 수익이 목적입니다. 이자가 목적이니까 이자가 목적이면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 즉 부채증권입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리츠는 자 지분금융 해서 또는 지분증권입니다. 자 지분증권인데 MBS는 대표적인 부채증권입니다. 잘 바꿔서 뭐래요? 조심하시고요. 또 각종 부동산 개발에도 출자합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주로 짓는 것이 상가를 많이 짓죠. 상가도 짓고요. 임대주택 많이 짓습니다. 상가나 임대주택의 목적이 뭐죠? 바로 임대료 수익입니다. 임대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는 회사가 다 쓰러져 갑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자, 이런 회사에도 역시 투자를 해요. 자금을 조달해서 이 회사가 회생이 되면요. 아주 반삭이 크대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서요. 성과를 올려서 당해 이익 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되돌려준대요. 이런 제도가 리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 봐요. 동남이 1번 보겠습니다. 리츠란 다수의 소유액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해서 이 자금을 직접 부동산에 출자하거나 또는 MBS 등에 운용한 후에 여기서 얻은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리츠가 돼요. 개념만 파악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319페이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패스하고 버리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걸어서 한번 리츠의 효과도 보지 마세요.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버리시고요. 그러나 오른쪽 페이지에 걸어서 4번 우리나라의 리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참고로 리츠는요 지난달이죠. 올해 3월 초에요. 감정평가사 학원론이 있죠. 여기서도 리츠는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중개사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확률 꽤 높다고 보세요. 자, 근거 법률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그럼 이제 법률이 있죠.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법령 규칙이 양이 엄청나거든요. 꽤 많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한 문제는 너무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자 너무 많은 양을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가지고 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놓은 것이 우리 교재거든요. 그러면 자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해 보겠는데요. 동남이 2번 있죠. 리츠의 유형. 얘는요 중요해요. 종류가 3가지인데요. 기업번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회사 동그라미. 니은번 위탁관리 리츠와 디귿번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둘 다 명목회사죠. 명목회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것부터 구별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츠의 종류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요.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줄여서 CR 리츠라고 부를게요. CR 리츠. 3가지입니다. 자, 이미 체크했지만은요.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즉 실체 회사가 되고요. 자, 실체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근무하는 임원이 있고요. 직원이 있어요. 본점도 있고 지점이 모두가 존재하잖아요. 이러면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직접 업무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탁 리츠와 CR 리츠는 실체가 없는 회사, 즉 명목 회사가 돼요. 즉 서류상 회사가 되고요.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 회사 하게 되면 조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근무하는 임원도 없고요. 직원도 없습니다. 즉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본점 외에 지점이 없어요. 즉 점포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없고 점포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업무를 위탁합니다. 바로 자산관리회사가 돼요. 이런 형태가 바로 위탁 리츠와 CR 리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어떻게 묻느냐?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거나 본점에 지점이 없는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이다. 바로 틀렸죠. 바꿔서 묻습니다. 거꾸로요. 자, 임직원도 있으면서 본점에 지점이 있는 형태가 바로 위탁 리츠이다. 바꾸니까 틀린 말인데요. 이 바뀐 단어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메모되어 있고 체크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교재로서 메모 체크하니까 조금은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이번 과정은요. 2장을 더 넘겨주세요.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자, 이 표로만 정리합니다. 앞으로 이제 리치하게 되면요. 표만 계속 보시면 돼요. 참고로 표에 있는 내용은요. 아직까지 개정되거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표를 집중합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요. 설립자본금 매우 중요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기관리리처는 자,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5억 동그라미 꼭 기억하시고요.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실체가 없잖아요. 얘는요 3억 이상이다.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면요 요즘은 안 빠지고 나와요. 또 틀린 답이 잘 나와요. 숫자 바꿔서 물어요. 두 칸 내려가요. 영업인가 후에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자기관리리처는 70억 이상이다. 70억 동그라미.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요 50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70억 50억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자본금 있죠. 자, 설립자본금 5억 3억 최저자본금 70억 50억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에 주식의 공모 얘는요 참고사항입니다.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 보시면 돼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동그라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해야 됩니다. 30%가 되고요. 참고사항입니다. 1인당 주식 소양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동그라미 50% 초과 수요 못한다. 50% 필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요거 적어줘요. 자, 자기 적어주고 위탁 적어주고 이 두 가지가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시알리처는 적용 안 돼요. 이 두 가지만요. 자, 틀린 문장은요. 40% 넣으면 틀린 말이고 30% 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양자 공이 50%입니다. 50% 초과 소유 못한다. 자산의 구성은요. 참고사항입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 80% 동그라미 80% 이상을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 중에서 다시 총 자산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을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자 처분 제한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주택이건 주택이 아닌 부동산 토지를 말하죠. 모두가 1년 내에 처분 금지가 되고요. 현물 출자 중요합니다. 현물 출자 첫 번째 항목만 집중하세요. 밑줄합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말이 길죠. 얘를 가장 짧게 쉽게 말하면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설립 시 현물 출자 안 됨. 요 지문이요. 올해 3월 달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요. 원론에서 현물 출자 된다, 틀린 답 나왔거든요. 두 칸 내려갑니다. 차입과 사채 발행입니다. 먼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 2배 동그라미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동그라미 10배 범위 안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배당은요 90% 동그라미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합병은 X되어 있죠. 리처가 아닌 회사는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출시되어 있죠. 자기관리리처는 실체가 있는데 법인세를 낸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밑줄 하세요.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요. 자, 90% 배당을 하였다면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처의 전반적인 행위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가지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설립자본금, 다음에 최저자본금, 1인당 초과 소유 한도, 다음에 현물 출자가 됩니다. 자, 먼저 설립자본금은 얼마 5억 3억 꼭 기억하시고요. 최저자본금 얼마 70억 50억. 다음에 1인당 수요 한도는요. 자기관리리처와 위태처 두 가지는요. 얼마 초과 소유 못한다? 50%. 아주 중요하고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아무리 많이 아는 것보다 아마 어떻게 놔둬도 요 네 가지가요. 오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금융요. 몇 번 나왔었죠? 5번 나왔죠.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PF금융은요. 교재 읽으면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 봅니다. 자, 건설회사겠어요. 사업주라고 적을게요. 건설회사입니다. 자, 이 건설회사가 요즘 잘 나가는 세종시 있죠. 세종시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죠. 이거 처음 다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합니다. 자, 금융기관 안 적어 금융단 적을게요. 금융단 하면 여러 은행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업 보고요. 자금을 좀 빌려달래요. 그럼 은행은요.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다 와서 아주 꼼꼼히 분석합니다. 분석하니까 이 사업은요. 틀림없거든요. 지역이 너무 좋고 입지가 잘 됐습니다. 또 이거는 자 분양이 틀림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겠대요. 다만 조건 답니다. 우리가 1,000억 원 빌려주겠는데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대요. 왜 얘한테 못 빌려줄까요? 얘는요 개발을 이리저리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이요 딴 데로 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오로지 이 아파트 사업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래요. 얘가 바로 프로젝트 회사가 돼요. 당연히 이 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 회사를 그냥 P회사라고 해요. P회사.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요. 이때 P회사의 목적은요. 오로지 이 아파트 사업만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주로 SPC라고 불러요. 자, 스페셜이죠. 특수하다. 다음에 퍼포즈 목적이죠. 컴퍼니가 회사가 되고요. 따라서 특수 목적 회사가 돼요. 오로지 아파트 사업만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개발 다 끝나면요. 자동 해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요. 자, 이 P회사, P한테요. 이렇게 자금이 1,000억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1,000억 자금이죠. 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이때 P회사는요.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장래 전망이 있죠. 장래 비전 보고요. 그러니까 장래 수익성입니다. 장래 수익성 보고 1,000억을 빌려준대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장래만 보고 1,000억을 빌려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아마 지난주입니까? 며칠 안 됐어요. 제가 모바일 기사를 보니까 요거 있죠. 우리나라가 있어요.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있습니다.
1번 저 끝에 0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양의 히트류가 발견되었다. 기사 보셨죠? 이거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 끝에서 나왔다면요, 우리나라가 완전 대박인데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 히트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자 여지껏 중국에서 히트류 독점해 왔거든. 장난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히트류 양이요, 전 세계가 설량이 700년 석유, 700년. 엄청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큰 겁니다. 이게 발견되면요, 당연히 이제 개발할 거잖아요. 이때 세계 굴절원들이 직접 찾아와서요, 제발 우리 돈 쓰세요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보고? 담보대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장래 전문 보고 돈 팍팍 쏠 겁니다. 얘가 바로 PF 대말입니다. 예. 그래서 담보대출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0억을 PF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B에서는요, 오로지 이 아파트 개발 사업만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O 아니면 X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원래 건설이 그래요. 예. 100% 분양되면 대박이고요. 미분양이면 쪽박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자, 아파트를 지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3년 전, 4년 전이면 대박 났을 거예요. 그때는요, 자, 우리나라 전국이 아파트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두 완화 정책이고, 그래서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때는요, 지었다 무조건 100% 분양입니다. 그것도 며칠 내로요. 이렇게 100% 분양되면 대박입니다. 1,000억 빌렸는데 총 분양 수입이 2,000억 들어왔대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합니까? 1,000억 빌렸으니까 원리금 먼저 갚자. 그래서 원리금부터 먼저 상환합니다. 그런데 PF는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면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겠죠. 이때 이제 이자가 꽤 높은 것이 특징이니까 은행도 좋아요.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최우선 상환하고요, 남는 모든 성과는요, 사업적이 다시 되돌려줍니다. 한마디로 실적 배당입니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법인은 자동 해산돼 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 쪽박이다, 미분양입니다. 언제 분위기죠? 지금요. 자, 이틀 전인가 가장 최근에 모바일 뉴스 보니까요, 걱정이 돼요. 대부분 중견 건설회사가요, 지방에 아파트를 안 짓겠대요. 왜? 수지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건설회사가요, 지방에 아파트를 아예 안 짓겠대요. 요즘 금리가 자꾸 올라가지. 게다가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수지가 안 나온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주. 청주가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망이 좋아요. 그 청주마저도 이미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미분양이 넘치잖아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 안 짓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이면요, 쪽박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었더니 분양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들어온 돈이, 현금 흐름이 500억밖에 안 들어왔대요. 500억. 1,000억 빌렸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500억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당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당의 현금 흐름만 500억. 이것만 그대로 주는 거예요. 500억.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요, BJR 합니다. 배째라 합니다. 배째라. 배째라는 거예요. 그래, 끝입니다. 있는 거 다 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도 망했고요, 은행도 망했잖아요. 얼마 손해봅니까? 500억. 은행이 이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이제 우리가 500억 손해봤으니까 결국 너 때문이다.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부족한 돈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똑같은 말로 비소구 금융 이렇게 불러요.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그러면 제한 소구는 뭘 가리키느냐? 얘는요. 자, 제한 소구하게 되면 건설회사 너도 일부 책임져라. 일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일부 책임. 어떻게 일부 책임을 지게 할 수가 있죠? 자, 맨 처음에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적에 은행은요, 1,000억을요, 이렇게 해서 빌려주잖아요. 처음 조건 답니다. 자, 피회사를 설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1,000억 나갈 때 혹시나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당신이 10% 보증을 쓰세요. 10%. 그래서 건설회사한테 10% 지급 보증을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보증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결과 나빠지면요. 당연히 보증을 썼으니까 10%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은 일부 책임을 물리더라 해서 현실적으로는 얘가 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다시 은행은요 1,000억을요 사업적에 빌려줬어요, 피에게 빌려줬어요? 피한테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돈 빌려주고 빌려받았으니까 장부에는요 여기서 장부의 기재가 돼요. 장부에 이렇게 장부의 기재가 되지 사업주 장부에는 1,000억의 부채가 전혀 기재가 안 돼요. 사업주의 장부는 기재가 안 된다. 이것을 부외금융 이렇게 불러요. 부외금융이다. 부외금융은요 장부 외 금융을 말해요. 즉 사업주의 장부는 채무가 1,000억이 기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업주 장부에 1,000억의 부채가 기재가 안 되면 이 회사가 더 부실해 보입니까? 튼튼해 보입니까? 튼튼해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것만큼 회사가 튼튼해 보이잖아요. 채무가 적은 걸로 보이니까. 그것만큼 채무 수용 능력은 향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소구 금융. 사업주의 장부에는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다. 장부 외 금융, 부외 금융입니다. 반복합니다. 부외 금융 효과는 사업주 입장입니까? 금융기관 입장입니까? 사업주 입장입니다. 얘는요 장부에 1,000억이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외 금융은 틀린 말이고 이런 어려운 문장이 15회 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부외 금융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PF 흐름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 PF는요. 자, 은행의 사업자들이 직접 돈을 못 빌려주니까 별도 회사를 설립하래요. 그래서 P한테 1,000억을 빌려줍니다. 이때는 반드시 담보대출이 아니다. 장래 수익성 보고 돈 빌려준대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요. 있는 것만 전부 다 지급하고. 그래서 은행이 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면 사업적에 상환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 사업적에는요. 장부에도 기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교재 확인합니다. 1번 의부터 볼까요? 동남아 1번 이 방식은 자금 조달의 기초를 사업을 추진하려는 위치라세요. 사업주의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같이 두지 않고 즉 담보 대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수익성에 들은 금융기법이다. 수익성 동그라미 장래 수익성 보고 용자를 합니다. 그리고 2번 특징요. 1번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 장기 전망 좋은 사업에 주로 적합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요. 한 줄 밑줄입니다. 만약 당해 사업이 도산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를 비소구금융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 내려가죠. 사업자는 부외금융 동그라미 한 줄 모두 밑줄입니다. 사업자는 부외금융 효과를 누리는 만큼 그만큼 튼튼해 보이겠죠. 채무 수익 능력은 향상 제고됩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자, PF는요. 이런 주된 내용만 아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PF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0페이지인데요. 3번 부동산 신디케이터는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